교육에는 수많은 변인들이 작용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부모 품을 떠난 아이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갓 10살이 된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그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자녀가 내년에 어떤 생각과 태도로 공부를 할지도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의 결과는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까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보다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원칙과 본질을 지켜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과는 어쩌지 못해도 과정만은 부모가 뜻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중고 12년의 과정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문해력 부족의 유일한 해결책은 독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확신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문자보다는 영상에,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에 더 끌리고 있습니다. 매일 독서를 하는 사람은 없어도 매일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다수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료 조사를 할 때에도 포털 사이트보다 유튜브에 더 많은 정보들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문해력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자 권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누구나 독서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습니다. 문해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가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심심하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심심과 지루하다는 심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공중 화장실을 찾는 사람에게 공중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공중과 대중을 뜻하는 공중을 헷갈리는 겁니다. 이 같은 문해력 부족의 문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교사들은 아이들이 시험지에 대해서 갖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러 돌아다닙니다. 질문의 90%는 특정 단어를 이해 못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서술형 문항에서 정답을 6단어 내외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몇 단어를 적어야 할지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식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교과서 해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단 국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이 요즘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분야에서 문해력을 갖춘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 격차는 수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회에 진출을 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유튜브로 자극적인 영상만 찾아보는 청년과 독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을 익히는 청년의 미래가 같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물론 영상으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겠지만 주변을 보면 아직은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에 우리는 전문적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를 발표할 때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문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지식을 얻게 되고 그들이 현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 되는 겁니다.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는 필사적으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대입에 다가갈수록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에 독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매일 집에서 독서를 해야 하고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책을 찾아서 읽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합니다. 성인 중에도 문해력 때문에 고민인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2021년에는 한 해에 5권 정도를 읽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자랑스럽게 저의 독서량을 내놓을 수준이 못 되고 문해력이 뛰어난 편이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일전에 신문에서 읽은 정여울 작가의 문해력에 대한 칼럼의 내용은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여울 작가는 문해력이란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여울 작가는 문해력의 핵심이 읽고 또 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 또한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문해력을 얻게 되었으며 힘들게 얻은 만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문해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 독서 습관이 생기고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서 더욱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지금이라도 독서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한 문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일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얼떨결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부모들은 얼떨결에 부모가 되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와 엄마가 되었지만 사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인지 자녀가 태어나던 날을 생각해보면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이나 불안도 함께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자녀 양육비에 대한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우리 인생에 어느 정도 공식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에 성공하자,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정도의 보편적인 공식이 있었는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큰 이벤트인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정보나 교육이 부족합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 국영수를 공부할 때만큼이나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떨결에 부모가 되고 나서야 우리는 부지런히 정보를 검색하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행히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이라 조금만 검색하면 시기별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시장에 넘칠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먼저 답을 찾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이가 태어나서 20살쯤에 어느 정도의 독립을 한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부모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목적이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 될 수 있을까요?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입학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타당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20여 년간 양육하는 목표는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 목표는 되어야 궁극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아들딸이 30세, 4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여러 면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오롯이 부모가 지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다면 부모는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자녀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당당하게 안정적으로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간다면 부모는 이제 자신의 노후만 잘 챙기면 되겠죠. 아이가 어떤 어른이 되길 바라나요? 우리 아이들의 초중고 시절은 입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갈수록 그 목표가 지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시험을 신경 쓰고 학원을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인생에서 입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면 그 뒤로는 걱정 없는 날들이 펼쳐질까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나이는 겨우 20세입니다. 100세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아직 80년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지내는 20년 동안 아이의 80년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독립과 자립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상기해야 합니다. 눈앞의 성적표에 현혹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소리밖에 없습니다. 공부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믿게 보일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자녀가 하는 일상적인 일을 부모가 모두 대신 해주고 자녀는 공부만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리도 청소도 간단한 잡일도 모두 부모가 대신하면서 자녀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공부만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자녀, 과연 20세 때 독립이 가능할까요? 멀리 바라봅시다. 30세가 된 우리의 아들, 딸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시나요?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어른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의 잘못을 정확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교육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가정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것을 학교 현장에서 느낍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자녀가 되기를 부모로서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자녀는 아무것도 느끼거나 배울 수 없습니다. 자녀의 독립과 부모의 우울감.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의 우울감은 증가할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연구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첫째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의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의 원인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독립을 목표로 삼으며 자녀의 조력자로서 양육을 한 부모는 자녀가 드디어 독립을 했을 때 우울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성취했고 이제 자녀의 조력자가 아닌 인생의 주연으로서
자신의 인생에 더욱 몰두할 수 있으니 부모가 우울할 이유가 없겠죠. 반면에 자녀만 바라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마인드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을 하고 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작스런 상실감과 허무함이 부모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연구들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정말 우울한 일들이 부모의 인생에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20세의 대학교에 들어가 독립하면서 부모와 떨어진 자녀에게는 약 80년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 생활은 제대로 할지, 군대 복무는 무사히 마칠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어떨지, 회사 생활은 제대로 할지, 사업을 한다면 잘할 수 있을지 등 자녀의 인생에는 학교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양한 과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과업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자녀입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하나하나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처음 하는 일은 미숙해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도 아이를 처음 낳고 기르면서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조언을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사건건 부모가 일을 다 도와주고 해결해야 한다면 부모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겠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씩씩하게 독립을 하지 못한다면 부모는 60세에도 70세에도 더 고령이 되어서도 자녀에게 생기는 문제들의 해결사로 계속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부모가 힘이 없으면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겁니다. 독립이라는 것이 거창한 가치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요리도 좀 할 줄 알고 살림도 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해야 할 것이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런 능력과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하고 계신가요? 시험 시간에 잠을 자는 아이들. 부모님들은 모르시는 학교의 현실이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볼 때 아이들이 문제를 풀지 않고 엎드려서 잠을 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은 아이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이름만 쓰곤 잠을 자서 시험이 끝날 때에 백지를 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우리 아이도 이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내신은 9등급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1등급부터 최하 등급인 9등급까지로 아이들의 성적을 나눕니다. 최상위 4% 아이들만이 1등급을 받고 그 다음 11%까지가 2등급을 받는 시기입니다. 평범한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인서울 명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등급은 1등급 수준입니다. 전교에서 4%만이 1등급을 받고 인서울 명문대 진학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등급, 정말 못해도 3등급은 되어야 수도권 대학에 지원을 하거나 지역의 국립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특정 대학, 학과의 미달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고 평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3등급은 23%까지입니다. 전체의 23%까지는 3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약 80%의 아이들은 수도권의 대학 진학을 꿈꾸기 어렵습니다. 정시 성적이 잘 나와서 정시를 노려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내신이나 정시나 모두 성적이 어중간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학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시를 위한 일정들로 빼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꿈꾸기 어려운 성적을 받은 아이들은 이 일정들을 꾸역꾸역 따라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신 성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신 성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서 시험 공부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는 잠을 자는 겁니다. 시험 감독을 하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엎드려 있는 아이들이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고 무기력해서 자는 겁니다. 자는 것 외에 신나게 할 것이 없으니까 자는 겁니다. 한창 에너지가 넘칠 때에 아이들이 힘없이 비실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공부하는 부모. 거실에서 공부하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책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거실에서 TV를 보지 말고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공부를 하자는 의미입니다. 물론 TV 보는 거실을 포기하기 싫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거실에서 쉬지도 못하고 책을 봐야 한다는 것이 참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공부 습관이 없어서 헤맬 때 이를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공부 습관이 없는 아이를 다시 책상에 앉히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노력보다 부모가 거실에서 공부하는 수고로움이 훨씬 더 적습니다. 습관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은 더더욱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습관이 만들어지면 이 아이는 과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이면 즐기던 여유로움과 재미를 포기하고 힘든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바쁜 아빠라서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동안은 아이들과 같이 거실에 모여서 저녁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실에는 TV를 없앴고 책장에 책을 가득 꽂아두었습니다. 거실에 2m에 달하는 대형 테이블을 놓아서 여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소파가 있으면 더 편안한 소파에 앉을 것이기에 소파도 없앴습니다. 거실에 놓은 긴 책상에 모여서 아이들은 책을 보거나 해야 할 공부를 하고 저는 옆에서 신문을 보거나 책을 봅니다. 거실 공부에 놀라운 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녀는 공부하는 습관을 형성합니다. 선천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을 겁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에 앉아서 책을 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니 아이들의 몸이 당연히 베베 꼬입니다. 평생에 처음 하는 공부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때 독서를 하는 부모가 옆에 있으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
책을 읽는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거실에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는 공부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배웁니다. 평소에는 각자 따로 놀다가 시험 기간에만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시험 기간에만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옆에서 공부를 한다면 아이들은 감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편히 쉬시던 부모님께서 밤늦게까지 아이들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이것은 감시 아닐까요? 감시를 받는 느낌은 결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시켜서 하는 공부가 결코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겠죠. 부모가 진짜 독서를 하고 진짜 공부를 할 때 거실 공부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가 가족들과 거실에 모여보니 공부 외에도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더 마주하게 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면 한 지붕 아래 살아도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눌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밥 먹을 때나 모이는데 밥 먹을 때마저 대화가 끊어져 버린 가정도 다수입니다. 스마트폰마저 식탁에 올리는 가정에서는 각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눈조차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거실은 공부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유대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저녁에 모여서 가족 간에 서로 안부도 묻고 공부 습관까지 잡을 수 있으니 거실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학교 생활을 지켜보면 잔잔한 호수처럼 생활합니다. 이들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많이 하고 특히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하는 학교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십니다. 저는 상위권 아이들에게 수시로 물어봅니다. 주말에 엄마랑 이야기 많이 했니? 그러면 아이들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와 일주일 내내 한마디도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최상위권이기 어렵고 최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대화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불안할 때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집니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안을 털어놓으면서 가족에게 타인에게는 말 못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불안을 덜고자 합니다. 대화에는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가면 상담의가 주로 하는 일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일입니다. 의사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약을 처방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면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10대의 아이들은 특히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인간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예측 불가한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불안을 느끼고 삶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합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입시를 준비하는 10대 아이들은 4가지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누구에게나 입시는 처음 겪는 새로운 일입니다. 그들의 입시 결과는 예측 불가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자아에 대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자기 마음대로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성적이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는 바로 극심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지역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조차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미래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불안을 느낍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은 이런 불안을 계속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자녀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적극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할수록 대화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비단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 자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의 대화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가장 노력하지만 참 안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보따리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속사포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어른들의 삶은 참 빡빡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기에는 에너지가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강 공감을 하면서 대화를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대다수 어른들은 집에서도 딱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민철이가 나랑 안 논대. 그래? 그럼 다른 친구 사귀면 되지 뭐. 조금 극단적인 예시지만 이 문제로 직장에서 회의할 때처럼 진지하고 오래 대화를 나눌 부모는 많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저녁 시간이 이어지면 아이들은 느낍니다. 부모의 눈빛과 태도가 그들의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이야기를 멈출 겁니다. 그렇게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부모가 잠시는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사춘기 이후에는 대화가 단절되고 아이들과 서먹한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부모에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이 가정의 자녀는 불안을 해결할 곳이 없고 이는 자칫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자녀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안 하던 가정에서는 대화를 시작하거나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와의 대화는 어떻게 하면 오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공감을 제외한 모든 대화법은 틀렸다.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 답답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먼저 여러분의 대답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도 공부 못했잖아. 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해? 진짜 짜증나. 이렇게 말하는 자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부모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모범 답안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자녀는 분명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겹쳐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걸 알려면 이야기를 더 들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의 물꼬를 다음과 같이 틀 수 있겠죠. 정말?
요즘 공부하기가 힘들었겠구나.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아이의 말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더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분명 공부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명확하게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감정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부모도 자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의외의 이유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매일 TV만 보는 아빠처럼 놀고 싶어서, 학교에서 소중한 친구와 싸우게 되어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와 같이 아이는 정말 다양한 이유로 공부를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가 힘든 것이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은 순전히 부모의 생각인 겁니다. 아이의 진짜 속마음은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실패를 이용하는 부모. 어린 시절에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전거를 한 번에 잘 타는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자전거 타기를 배웁니다. 아이들이 많이 타는 인라인 스케이트도 수없이 쓰러진 다음에 제대로 일어서서 달리는 법을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진리는 운동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실패를 통해 성공에 필요한 자질과 요건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실패에 인색하게 됩니다.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 이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기가 본능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는 아이, 낮은 성적을 받아오는 아이에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고 심하면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를 하죠. 아이의 성장에 실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그릿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릿의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릿을 수없이 실패해도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릿의 힘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고 불편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좌절을 견뎌야 합니다. 실패를 했지만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견디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성취를 위한 핵심 역량이라면 자녀의 실패를 부모가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자녀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메타인지의 필수 조건도 실패. 메타인지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의사 손 교수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첫걸음이 나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실수해도 괜찮다. 라는 명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실수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 자녀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원이나 가정에서 선행학습을 한 경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배우는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후에 해당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질과 양을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을
리사 손 교수는 모니터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모니터링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컨트롤입니다.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실패를 했을 때 실패의 원인이 모니터링인지 컨트롤인지를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를 어려워하는 아이들과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단어 암기입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단어 시험을 보러 옵니다. 재밌는 것은 그런 경우에도 어김없이 아이의 단어 시험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연습해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컨트롤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이를 실천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더 꼼꼼하게 자신에게 맞는 공부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모니터링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까지는 컨트롤은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과목만 계속 공부하는 컨트롤 문제를 보인다고 하네요. 확실한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모니터링과 컨트롤을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하고 이때 시행착오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때는 아이가 많이 미숙하고 해야 할 과업도 간단하기 때문에 부모가 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실수를 더욱 용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한마디만 거들어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잘하는 영어만 공부하고 있다면 옆에서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모가 한두 번 자녀가 판단하고 계획할 기회를 빼앗으면 결국 아이는 스스로 메타인지를 발달시킬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절대적으로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해야 할 과업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진학하게 되면 더욱 많은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과제를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이를 해결할지를 오롯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나 학원이 도와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메타인지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에서부터 자녀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즉, 자신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컨트롤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 부모가 모니터링해주고 부모가 자녀를 컨트롤했다면 아이는 결국 고등학교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